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EU는 자동차 등 주력 상품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의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신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1시간 반가량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EU산 자동차 제품에는 현재 기존 2.5%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도입한 25% 품목 관세를 더해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주력 업종이 자동차인 유럽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한국으로선 경쟁국인 일본산에 이어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가 적용돼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적용 중인 50% 관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양측은 또 EU가 요구해온 항공기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습니다. On zero for zero tariffs on a number of strategic products. This includes all aircraft and component parts. EU는 합의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앞으로 3년간 총 7,500억 달러,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6천억 달러, 약 830조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정상 간 전격 합의가 이뤄지면서 세계 최대 규모 교역국 간 전면전은 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시각 28일과 29일에 열리는 미중 3차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또 90일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이후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관세는 8월 1일에 즉시 적용돼 세관이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미 통상협상 최종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업이 막판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우리 경제가 협상에 실패한다면 실질 GDP 타격 등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 필요성을 거듭 거론하자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며 시장 개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미 통상 협상 최종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 외교 수장이 직접 나서 막판 합의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는 31일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양자 협상을 갖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를 이끄는 구조 탓에 25%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 전방위적인 산업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가 넘어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앞지르고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우리 경제 실질 GDP가 0.3에서 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0%대 저성장에 갇힌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막바지 대미 관세 협상 전략에 대한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거의 24시간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중대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예고 이후 공식 석상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하반기 외교안보 분야를 점검하며 국익 최우선이란 원론적인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전해졌고 이 기조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에 임하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였고 거의 24시간 내내 보고받으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미국으로 급파됐고 시한전 마지막 주말까지 정책실과 안보실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 나가 있는 정부 대표단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 안보를 고리로 관세율 낮추기 협상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정부는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한미 간 통상협상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협상 상대가 미국인 만큼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가 될지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관세 협상 얘기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또 얘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먼저 합의한 일본의 협상 결과물이 우리 협상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거란 부담도 적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마감 시한까지 이어질 막판 줄다리기를 면밀히 주시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차 안이나 근처 숙박업소에서 밤을 지새운 주민들도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인천의 아파트 단지 앞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열대야에 단지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집안에선 잠을 자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차에서 시동 켜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더워가지고 잘라고 그러다가 불을 붙으면서 지금 물산면 사러 나왔거든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아파트 3개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 4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남 분당과 시흥, 오산, 충북 청주 등에서 아파트 정전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수천 가구가 더위와 씨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냉동고에 이제 얼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막 물이 샌대요. 물도 새고 있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더위에 어떻게 자냐. 대부분 변압기 과부하 탓으로 추정되는데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양평군에선 8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연 주택으로 돌진해 마당에 있던 10대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었고 경찰은 운전자가 우회전하려다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경전철 공사 현장 근처에서 가로 40cm, 깊이 30cm 크기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구청은 주민들에게 현장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구청과 소방은 연일 계속되는 고온으로 아스팔트가 녹아 집안이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에서는 의용소방대와 군까지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염병 등 다른 피해가 생길까 봐 몸도 마음도 바쁜 모습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우렁이 농장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였습니다. 농장에 가득 쌓인 진흙을 퍼내 손수레로 실어 나르는데 반복되는 작업에 지칠 만도 하지만 힘든 티도 내지 않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손해가 크니까 좀 아쉽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또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5도에 달하는 기온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토사에 완전히 잠겼던 비닐하우스입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복구 작업 끝에 이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는 군 장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집 안팎에 쌓인 나뭇가지를 치우고 흙범벅이 된 집기류도 꺼내옵니다. 물이 많이 차가지고 진흙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가전이나 집안에 피해가 아주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다 파내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작업이 늦어지면 자칫 전염병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봐 복구에 나선 이들의 마음도 바쁩니다. 뻘이 그냥 다 내려와갖고 지금 뭐 냄새서부터 벌레서부터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뻘을 다 긁어내야지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존의 조종천 일대보다 범위를 넓혀 하류인 신청평대교부터 양평 두물머리까지를 중점구역으로 지정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점 수색 장소는 모래톱, 수풀, 부유물 등입니다. 도보 수색과 보트, 드론 수색을 병행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폭우 피해 현장에서는 많은 이들이 마치 내일처럼 복구와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인데요. 5선 중진인 윤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특검이 범야권을 향해서 수사망을 좁혀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에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얘기 나오는 것들 하고 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환을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의원의 출석이 범야권 인사 줄 소환에 신호탄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은 명 씨가 공천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은희 의원과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함성득 경기대학교 교수를 이미 불러 조사했고 김영선 전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드러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민 전 검사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명 씨 입에 오르내린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윤상현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도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준석 그 당시에 당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명 씨와 일했던 강혜경 씨로부터 명 씨가 사용한 PC와 저장 매체, 과거 여론조사 데이터와 계좌 기록까지 모두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와 형사재판에 잇따라 불응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 소환 조사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오늘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해외 여행객 휴대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합니다. 망고와 망고스틴 같은 열대과일과 육포, 소시지 같은 축산물이 휴가철 주요 적발 품목인데요.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가 휴가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늘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을 엽니다. 전복과 장어, 광어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8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거가 이제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과 합의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럽연합의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핵심 내용은 자동차 및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이제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대신 유럽연합이 미국에 6천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요. 일본보다도 이제 많은 규모고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 3년에 걸쳐서 구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약품 분야에서는 양측의 발표가 좀 다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EU 쪽에서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품목별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향후 부과될 품목별 관세가 몇 퍼센트가 되든 간에 15%만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EU는 발표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아직 그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관세율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미국 측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 15% 적용 여부를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합의가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또 다른 입장이 발표가 되는 것도 이례적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6천억 달러 투자하고 에너지를 7,500억 달러치 구매하고 EU로서는 협상이 잘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EU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협상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기존에 27.5%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지금 15%로 낮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또 원했던 것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무관세 협정을 맺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화학
의약품, 복제약,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농산물, 천연자원 같은 데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상호 무관세를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고요. 대신 양보 같은 경우는 뭐 6천억 달러의 투자라든지 7,500억 달러의 에너지 구입 같은 것을 양보했는데 에너지 구입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다가 그동안에 유럽연합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의존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릴 필요성은 유럽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는 나름 성공적으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조만간 미국과 중국이 만납니다.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는 지금 중국과 합의가 거의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그건 까봐야 아는 일이고요. 유예 시한이 3개월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서로 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서 미국의 첨단 산업 생산을 올스톱 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과잉 생산된 제품을 받아주는 수출할 수 있는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도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양국이 뭔가 균형점을 찾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90일간 관세 휴전, 전쟁 휴전을 추가 연장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11월 달까지 지금 관세 부과 유예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아직 그럼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양측 간의 그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또 교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이게 과잉 생산 관련된 거를 줄이라, 내수 시장에 갖다 팔아라,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고 이거를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펜타닐, 마약류 관련된 펜타닐을 수출한다고 해서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우리도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예. 뭐 중국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협상을 하는 모습이라서 우리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좀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질까요? 예, 당연히 지금 EU와의 협상도 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EU에서 관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에서도 15% 적용되는 거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력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 포함된 독일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수출 시장에서 우리와 수출 제품이 많이 겹치는 소위 말하는 수출 경합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자동차에서 15% 관세, 그다음에 그 외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 15%로 상호 관세를 낮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양쪽으로부터 미국 수출 시장에서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안 된다면 예정되어 있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대규모 개방 경제들, 그러니까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큰 주요 나라들과 이미 협상이 타결이 돼가고 있거든요. 예. 중국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일본과는 무역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경제 규모가 일본의 GDP 기준으로 2배, 2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해서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예고된 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해도 미국보다는 한국 측의 피해가 더 커서 본인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8월 1일에 그대로 협상이 안 되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예상되는 그 피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은 좀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죠.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지금 예고된 대로 강행이 될 경우에는 실질 GDP가 아주 중장기적으로도 0.3에서 0.4%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망에는 일본, 그다음에 이번에 독일 같이 미국에서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 경쟁국의 관세 수준이 15%로
낮아진 게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서 다시 전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실질 GDP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0.3에서 0.4면 얼마나 크냐면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거 이게 0.8% 경제 성장률 전망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낮아지면 이제 뭐 0.5% 달성도 힘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까지 만약에 관세 협상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 관세가 부과되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예,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협상력은 지금보다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양국이 받는 피해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피해가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혔을 때 그거를 내수 시장에서 소화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체 수출 시장을 찾는 것도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협상력은 극도로 낮아지면서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어쨌든 그 협상 결과가 좀 나오는 게 우리에게는 낫다라는 말씀이신데 협상 마감 시한 하루 전에 구윤철 부총리가 베센트 재무장관과 담판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과가 좀 도출될까요? 여기서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이미 협상이 타결이 됐고 유럽연합과도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협상력은 지금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위급 협상은 이제 데드라인 바로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30일에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본과 유럽 수준으로 관세율, 특히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에는 여러 큰 폭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게 대해서 그 거부할 수 없는 좀 매력적인 카드로 꼽히는 게 조선업 분야 카드가 아닙니까? 이게 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선업에 지금 낙후가 돼 있는데요. 조선업에 우리와 기술 협력이나 여러 가지 산업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조선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게 필수적인데 지금 미국의 해군 군함을 갖다가 건조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다음으로 세계 선박 지금 생산량 2위인 우리나라와 협력이 미국 입장에서도 절실한 것이고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협력 방안은 기술 이전,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인력 공동 양성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건데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업의 강점이 미국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거 역시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뺏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 목표 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세율 15%는 최소한 달성을 해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산업 경쟁력이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가 좀 내어줘야 할 것도 양보해야 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꼽힙니까? 예, 지금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일단 투자 규모는 일본이나 유럽연합 수준으로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4천억 달러 투자라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상을 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4천억 달러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본과 우리와의 경제 규모 차이를 비교했을 때 약 일본의 절반 수준인 2,5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수준으로 내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선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유럽연합에도 요구했던 농산물, 축산물 시장의 개방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럴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더라도요. 농축산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쌀 시장 일부 개방하는 거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렛대로 삼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가 제기되는 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미국의 하원으로부터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독점이나 과점 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논리로 이제 뭐 매출액 기준이나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큰 플랫폼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우리나라의 심지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규모 플랫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월간 사용자 수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의 알리신, 테무는 규제를 피해가고요. 미국의 구글이나 넷플릭스, 뭐 아마존 같은 경우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이제 규제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중단하라고 하는 건데 이 플랫폼, 국내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도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고비가 남아 있더라고요. 바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겠다 2주 뒤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반도체는 또 우리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이잖아요. 우리 기업에 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지금 뭐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에 못지않게 이제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데요.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미국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상무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안에 반도체 관세를 품목별 관세를 협의해서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이번에 유럽 연합이 조기에 협상을 타결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반도체 관련된 관세 또 우려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오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 위협은 우리의 무역 협상에서도 상당히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미국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에 협력하겠다는 측면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가지고 좀 협상이 점점 복잡한 방식으로 꼬여가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뭔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4대 금융지주가 이자 수익으로만 21조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이자 놀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오늘 비공개로 간담회도 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4대 금융지주,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경고하는 발언이 있었던 이후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업 협회들하고 오늘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요. 뭔가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대 금융그룹은 이자 이익만 합쳐서 21조 원에 달하는 이자 이익을 얻었다라는 점이 지금 비판의 대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금융그룹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에 있어서 예금 금리는 낮춰왔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출을 갖다가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자 이익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좀 지나치게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금융권에 지금 투자 확대 당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구상 중인 게 지금 100조 국민 펀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에 논의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은행 자금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대신에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기업 대출 쪽으로 은행이 자금 지원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 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상황이고요. 그다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기 쉽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기가. 그러면 투자 결정이 없으면 대출이 필요가 없겠죠. 투자를 할 일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다가 아무리 대출을 늘리고자 하려고 해도 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도 또 역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뭔가 금융권과 현명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부동산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627 규제가 이제 시행된 게 6월 28일이니까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효과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동안의 정책 효과는 일단은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사태를 관망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 수도권 외곽지의 금융 규제 하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에 뭔가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도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이지만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금융 규제에서 사실 실거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뭐 6개월 이내에 새로 구매한 주택에 입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양도하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세 자금 대출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월세화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번에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27 대출 규제 전후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공급량이 4.2% 줄어들었고요. 네. 대출 이전보다. 반면에 월세는 1.9%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이거는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로라도 이제 살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 부동산 가격을 재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전세 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도 생기고요. 갭 투자도 늘어날 수 있어서 이것은 얼마 안 가서 집값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추이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대출 규제 이후로 주간 상승률이 전주 대비 0.4%에서 0.16%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한 그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는 단기에 불과하고 한 6개월 뒤부터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뭔가 공급 대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아까지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오가는 직항편이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에 정기 항공편이 생긴 건 30여 년 만인데요. 원산에도 직항편이 생길 가능성이 커서 북한과 러시아의 민간 교류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관문 모스크바 공항. 비행기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에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정기 직항편이 30여 년 만에 다시 운항하게 된 겁니다.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ездом, это гораздо удобнее, когда поезд ходит раз в 3 недели, идет 8 дней, а тут всего 8 часов, 24 раза быстрее. 러시아 항공사 노스윈드의 첫 평양행 비행기에는 4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7만 원인 항공권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편은 한 달에 한 번 운항할 예정이지만 수요에 따라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Наши страны должны связывать столицу. И Пхеньян-Москва это был один из вопрос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такая связь была, не используя возможности третьих стран, допустим, Китайскую Народную Республику.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간 직항편은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 노선이 유일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평양을 시작으로 모스크바와 원산을 직접 오가는 노선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산은 지난 12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곳으로 북한은 이 지역을 러시아 등 외국인을 겨냥한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한층 각별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Приветы подтверждают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с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и очень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с вами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지난 4월 러시아와 북한을 육로로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공사가 시작됐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열차 운행도 지난달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뒤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측의 교류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속출하면서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스라엘은 구호 물품을 공중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기근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문제가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호품을 가득 실은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 군용기가 가자지구로 향합니다. 공중에서 낙하산을 매단 구호품들을 떨어뜨립니다. 지난 5월부터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제한해온 이스라엘도 동참했습니다. 가자 주민 3분의 1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운데 식량을 구한 어머니는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جيت اجيب طحين لاولادي لانهم لهم اسبوع اكثر من اسبوع ما هدقوش الطحين بالمره وان شاء الله هنا الحمد لله ربنا رزقنا بكيلو رز. 이스라엘군은 또 매일 10시간 동안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구호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250대 이상 분량의 구호품을 마련해 전달 방안을 논의하고 식수 공급도 10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이후 기근이 심각해지고 영양실조로 숨지는 사람이 급증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조처로 보입니다. Israel is presented as though we are applying a campaign of starvation in Gaza. There is no policy of starvation in Gaza, and there is no starvation in Gaza.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위험한 상황을 축소하기에 바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47만 명이 기근 상태에 있다며 인위적 기아로 규정했습니다. 한때 가자 전쟁의 해결사를 자처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going to do more aid for Gaza, but we'd like to have other countries participate. You know, that's an international problem. It's not a U.S. problem, it's an international problem. 하지만 이 정도의 구호품 지원은 기근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것도 고비용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에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 어떻습니까? 네, 7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직 오전 8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9.2도, 체감 온도는 벌써 31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난 건데요. 기온 자체만 놓고 보면 9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밤더위가 이렇게 심하면 오늘 한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우선 어제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37도가 예보돼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온열 질환이나 식중독 등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청주 29.4도, 부산 28.3도 등 서쪽 지방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강릉은 31.2도로 초열대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에도 폭염 경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청주와 전주 37도, 대전과 대구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경기 남서부와 충청 일부, 전북에는 오후부터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중복이 들어있는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중고기압과 열풍의 영향으로 폭염이 극심하겠고요. 이후로는 폭염의 기세가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다만 북상 중인 태풍과 열대저압부로 인해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